네, 안녕하세요. 이재영 법무사입니다. 자, 이제 최종 정리 강의인데요. 근데 지금 오늘 제가 나눠드린 자료는 지난번에 객관식 강의할 때 제가 암기 자료 형태로 나눠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게 따로 새로 편집한 게 아니고 그대로 둔 채로 추가해야 될 사항은 제가 추록 형태로 더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할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편집을 새로 해버리면은 새로운 자료를 또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거 보는 것보다는 보던 거를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자료에다가 제가 뭐 다른 최신 판례라든지 그 기출문제 좀 더 추가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요. 기존 자료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게 페이지 수는 한 87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페이지도 안 돼요. 그래서 딱 하루 만에 볼 수 있는 그런 분량으로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도 합헌 결정례라든지 뭐 이론적인 부분은 조금 이제 더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뭐 좀 빽빽하죠. 글씨가 좀 빽빽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대충 봐가지고는 하루에 다 보기 좀 빠듯한 그런 형태입니다. 어쨌든 하루에 정리할 수 있는 분량으로 좀 줄여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기존에 그 문제집에서 뭐 틀렸던 지문 체크해둔 거라든지 아니면 기본서에서 중요하다고 체크해놨던 거하고 이제 중복이 되거든요. 반복되는 그런 걸 좀 우리가 그런 반복 효과를 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자료를 만든 거니까 이걸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5페이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이제 기출문제 좀 봐야 되고 하니까 그때 이제 하면 총 합쳐서 한 100페이지 정도 분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바로 나가겠습니다. 이게 진도가 빠듯합니다. 보기 위해서. 자, 맨 처음에 총론하고 기본권 파트하고 통치구조 파트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기본권 파트가 출제 비중이 좀 높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지금 따질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기본권 파트에 출제한다 하더라도 총론에 있는 헌법 기본 원리를 갖다 끌어다가 지문을 넣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뭐 특정 파트만 딱 찍어가지고 뭐 본다 이런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헌법 조문은 계속 반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치기 전까지 헌법 조문은 뭐 50회독이 됐든 100회독이 됐든 헌법 조문은 계속 이제 반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재 결정례 중에서 위헌 결정례 제가 뭐 늘 강조 드립니다만 위헌 결정례를 완전히 숙지를 해야 된다. 위헌 결정례를 숙지를 해야 합헌 결정하고 이제 뒤섞어 놨을 때 우리가 이제 답을 가려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헌 결정례 다시 한 번 더 숙지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헌법 조문 잘 보고 위헌 결정례 열심히 잘 기억해 주시면 나머지 이론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뭐 다른 뭐 합헌 결정례 부분은 우리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는 것만 듣고 넘어가셔도 시험장에 가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맨 처음에 보면 헌법의 개념과 종류죠. 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거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한번 출제됐고요. 그 이후에 거의 출제가 안 됐던 부분인데, 자, 밑에 그 8번이 원래 헌재 결정이 출제됐던 그런 형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성문, 불문의 어떠한 형식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 이 되어 있는데요. 자,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는 것은 국가를 조직하는 법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성문법이든 불문법이든 어떤 형태로도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시험 지문에서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이렇게 해가지고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성문법이든 불문법이든 다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것도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 의미의 헌법 하도 그것도 맞는 문장이 돼요. 성문, 불문 어떤 형태로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는 것은 국가 조직이라든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면 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죠.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성문, 불문 어떤 형태로도 있을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성문, 불문 어떤 형태로도 있을 수 있다. 이것도 맞고 저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기본권 보장 권력 분립이죠. 기본권 보장 권력 분립. 여기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내용이고 이 기본권 보장할 때는 재산권 보장이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현대사회과 헌법은 평등을 강조하는 거고 실질적 법치국가 원리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시민국가적 헌법을 말하고 성문헌법성, 경성헌법성 요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뭐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권력 분립과 기본권 보장. 이 기본권 보장 중에서는 핵심은 재산권 보장이다라는 점. 이게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특색입니다. 옛날에 법무사 문제인가요? 한번 나온 적 있죠. 현대 사유권법의 특성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재산권 보장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재산권 절대 보장 이러면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3번에 현대 사유권법은 자 즉각국가, 행정국가, 자 사회적 기본권의 강조, 기본권의 재산권의 상대화, 그 재산권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국제평화주의, 헌법재판제도 강화, 이걸 내용으로 한다는 거고 여기에 이제 재산권 뭐 절대 보장 이런 식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기본권 권력 분립 이런 거 이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근대 입헌주의가 되니까 그 대비해서 보시면 되고. 근데 요즘은 잘 안 나옵니다. 옛날에 나오던 스타일의 문제고요. 그다음 4번에 보시면 자 불문헌법 국가 하면은 이제 영국 생각하면 돼요. 영국. 자 불문헌법 국가에는 위헌법률심사제도가 있을 수 없으며 따로 뭐 헌법 개정 절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성헌법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헌법 변천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영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헌법전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의회에서 만든 법을 최고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헌법전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헌법과 법률 해가지고 헌법이 법률보다 형식적 의미의 효력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는 그런 구조가 아닌 거죠. 영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헌법 사항도 전부 법률로 정하고 있다는 거죠. 헌법 사항도 법률로 정하고 있다. 그래서 위헌법률 심사제도가 인정되려면은 형식적 의미의 효력이 법률보다 더 상위 규범인 게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다고 했을 때 법률이 헌법보다 형식적 의미의 효력이 하위잖아요.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사제라는 것은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거니까. 근데 영국에는 이것 자체가 형식적 의미의 어떤 효력이 더 강한 이런 헌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고법인 거죠. 영국으로 따지면. 이게 최고법이기 때문에 위헌법률 심사제도가 있을 수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률 개정 절차하고 헌법 개정 절차 비교했을 때 헌법 개정 절차가 법률 개정 절차보다 더 엄격한 걸 뭐라고 합니까? 경성헌법이라고 그러죠. 경성헌법. 근데 영국은 이런 헌법전 따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성헌법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법률 개정 절차하고 헌법 개정 절차가 동일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헌법 변천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헌법 변천은. 헌법 변천은 헌법 조문 그대로 둔 채로 그 내용이 변질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의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가 최고기관이다라는 이런 사상에서부터 의원 내각제가 출발하는데 영국은 실제로 의회 다수당의 간부들로만 내각을 구성하다 보니까 내각이 의회보다도 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는 이 내각의 수상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통령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더 힘이 강해진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각 책임제라 해가지고 헌법 변천의 예로 듭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는 기본적으로 의회가 더 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영국은 이게 더 강해졌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헌법 변천의 예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 변천은 법무사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그래서 뭐 혹시 나온다 그러면 아주 기초적인 거 나올 수는 있거든요. 영국에는 헌법 변천에 있을 수 있다. 위헌법률 심사제는 인정이 안 되고 연성헌법일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출제 가능성은 좀 낮은 편입니다. 자, 5번에 보시면요. 헌법은 유동적인 정치 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유추개미죠. 유추개미. 유동성, 추상성, 개방성, 미완성성 등의 입법 기술상의 특징을 갖는다.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행헌법은 최고기범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최고법이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제 헌법 그 부칙에 보면은 이 조약에 대해서 헌법이 더 위에 있다 이런 내용 규정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규정이 뭐 간접적인 어떤 규정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헌법은 최고법이다라는 조항 없다 이렇게 조문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7번은 법무사 시험 문제 나왔었죠. 옛날에 한번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헌법은 구체적인 강제집행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 보장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헌법 보장제도를 헌법 보호제도, 헌법의 수호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헌법은 최고법이고 이게 위반이 됐을 때 구체적인 강제집행수단이 없기 때문에 헌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 위반되는 그런 그 사실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7번 한번 나왔습니다. 법무사 시험에서. 자, 그다음에 8번 문제. 요거는 최근에도 출제됐죠. 작년 법행에도 출제됐고 뭐 최근에 다 많이 출제했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하고 국회를 지방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그게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는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 절차를 따라야 된다. 헌법 개정 절차에 뭐가 있냐? 국민투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법률만 가지고 대한민국 수도를 옮기려고 하니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해가지고 위헌이 됐던 그런 판례죠. 그래서 이게 청와대하고 말이죠. 국회를 옮기려고 했지만 그게 이제 실패로 돌아갔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세종시를 건설하게 됐죠. 세종시 건설하기 이전에 나왔던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 자, 이 판례 내용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서울이 수도라는 점이 이게 관서범법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관서범법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서 관서범법 성립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립요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게 관서범법인데 이걸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바꾸려고 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 절차를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헌법 개정 절차를 따라야 된다. 이 개정 절차에 뭐가 있습니까? 국민투표 있다 이거죠. 국민투표를 거쳐야 된다.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이 개정을 법률로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해가지고 위헌이 됐던 내용입니다. 관서법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돼야 되고요. 요건은 관행 내지 죄송합니다. 자, 관행 내지 관리의 존재, 반복 계속성, 그러니까 관행이 반복 계속성, 항상성, 명료성, 그다음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뭐 따로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항상성을 뭐 불항상성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금방 티나죠. 금방 우리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국민적 합의가 요건이 된다는 점 이것도 최근에 나왔었습니다. 자, 대한민국 수도가 어디냐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서울이 수도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유지가 됐었죠. 국민적 합의가 있으니까 관서범법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관서범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과 동등한 요력, 이거 중요합니다. 동일한 요력, 이거 중요하니까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법규범은 최소한 헌법 130조에 의거한 헌법 개정 방법에서만 개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헌법 개정 절차를 안 따랐기 때문에 이제 위헌이 됐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관서범법이 성문헌법과 동등한 요력, 뭐 동일한 요력, 이거 맞아요. 이거 맞는 내용이고. 그런데 이제 이게 개폐적 효력하면 틀립니다. 개폐적 효력. 그러니까 이제 관서범법으로 성문헌법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개정을 하려면 국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관서범법이 성문헌법을 뜯어 고칠 수는 없는 겁니다. 개폐적 효력하면 이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보충적 효력에도 틀린 문장이죠. 보충적 효력에도 틀린 문장이 됩니다. 우리 민법책에 보면 왜 민법에 법원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민법총칙 맨 앞에 거기 보면은 왜 관서법에 효력해가지고서는 뭐 대등적 효력설, 보충적 효력설 이렇게 해갖고서는 대등적 효력설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성문법을 뭐 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민법에서는 관습법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니까 관습법이 대등적 효력서를 취할 때 말이에요. 대등적 효력서를 취하게 되면은 선부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대등적 효력, 동일한 효력, 뭐 대등한 효력 이렇게 되면은 개폐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틀린단 말이죠. 개폐는 못합니다. 왜? 이게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130조 이하의 헌법 개정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민법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서 보시고. 자, 그다음에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자 성립 요건뿐만 아니라 효력 유지 요건 이거 최근에 나왔죠 이거 효력 유지 요건이기도 하다. 자 관행의 존재, 항상성, 계속성, 명령성, 뭐 국민적 합의 이런 요건이 필요한데 이 요건들은 관습헌법 성립 요건인과 동시에 효력 유지의 요건이기도 하다. 효력 유지 요건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적 합의가 상실되면 관습헌법도 부정되는 거죠. 이것도 같이 소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이렇게 상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거는 뭐 요 판례는 그냥 뭐 탈탈 틀었죠. 그냥 실제 시험 문제, 각종 기출 문제에서 탈탈 틀어가지고 뭐 낼 수 있는 건 다 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통령과 국무총리 요거는 뭐냐면 세종시 건설할 때 말이죠. 세종시 건설을 하는 거는 합헌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정부 부처 이동하는 거는 관습헌법 개정 문제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리고 자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해야 된다는 관습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뭐 가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옮긴다든지 청와대로 옮긴다든지 무슨 뭐 그 국회로 옮긴다든지 이거는 이제 수도 이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용산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수도 이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용산으로 간 거고 예전에는 이제 지방으로 그냥 옮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무산이 됐던 거고 여기서 이제 좀 어렵게 내려면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저게 130조 이하의 헌법 개정 절차가 있고요. 요 헌법 개정 절차에서 규정된 국민투표권을 침해해서 위헌이 됐던 거거든요. 혹시라도 130조가 아니라 뭐 72조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72조 아닙니다. 그러니까 72조 국민투표는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고 일단 72조에 있는 국민투표권 하게 되면 이거 대통령의 이 재량입니다. 대통령 재량. 대통령 재량에 맡긴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 재량이기 때문에 만약에 72조 국민투표권을 침해해서 위헌이다 이러면 틀립니다. 그건 좀 조심해야 될 지문이 돼요. 좀 난이도 높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30조 이하의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권 그걸 침해해서 위헌이다. 이렇게 72조에 규정된 국민투표권을 침해해서 위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다음 10번 보시면은 자 국민투표에 붙여질 중요 정책인지 여부를 대통령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72조는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고요. 이거는 임의적 국민투표입니다. 임의적 국민투표.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헌법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미국하고 무슨 뭐 중요한 조약을 체결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세종시를 건설한다든지 이거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국가 중요 정책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은 이거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 막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안 붙여. 그렇다고 해서 위헌은 아니다라는 거죠. 72조는 이거는 임의적 국민투표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는 쉬운 간단한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헌법 해석과 관련해서는 자 1번에 보시면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합헌적 법률 해석은 자 헌법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합헌적인 영역이 있다면 법률이 자 이거 위헌적인 부분하고 합헌적인 부분이 혼재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 법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법률을 해석할 때 합헌적인 부분을 살려주는 해석을 하자는 거죠. 이게 합헌적 법률 해석입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함부로 무효화 선언하지 말자. 위헌 선언 함부로 단순위헌 선언하지 말자. 그래서 이 합헌적 법률 해석은 법률 해석의 원리이고요. 이게 헌법 해석의 원리로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법률이 위헌적인 부분이 있고 합헌적인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헌법 해석을 이렇게 넓게 해석을 해가지고 무효인 법률을 유효하게 만들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그 말장난처럼 보입니다만 실제 다 기출됐던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게 헌법 해석이다 하면 틀립니다.
이러면 틀리고요. 근데 이제 다른 기출 문제 보면 어떤 것도 있냐면 헌법 해석과 무관하다 하면 또 틀립니다. 이것도 틀려요. 그러니까 헌법 해석이 아니라 법률 해석인데 헌법 해석과 전혀 무관한 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헌법을 이렇게 합헌적인 어떤 헌법 영역을 우리가 정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합헌적인 부분이 있고 유연적인 부분이 있을 때 합헌적인 부분을 살려주자는 거니까 헌법 해석과 전혀 무관한 건 아니죠. 우리 헌법 책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헌법의 해석이라는 목차 아래 합헌적 법률 해석 집어넣어놨잖아요. 헌법 기본서를 보면은 제목은 헌법 해석이에요. 근데 세부적인 목차에 보면 헌법 해석 방법에서 왜 과거에는 물리적 해석을 하다가 지금은 현실적인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그런 해석을 가미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게 보면 이제 합헌적 법률 해석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합헌적 법률 해석이 원래 헌법 해석 파트에 나온단 말이죠. 헌법 해석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헌법 해석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합헌적 법률 해석 이렇게 논의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기출 문제를 보다 보니까 뭐 다른 공무원 시험 같은 데서 이 지문이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더라고요. 요 법원 행시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게 하면 낸 적이 있고 뭐 공무원 시험 같은 데는 이렇게 하면 내가 틀리게끔 내고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률 해석이고 헌법 해석과 관련성은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2번 합헌적 법률 해석은 법질서의 통일성,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해야 되는 그 근거에 대해서 우리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입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존중, 국회를 존중해 준다는 거죠.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우리가 존중해 준다. 법률의 합헌성을 추정해 준다. 유효 추정, 법적 안정성 이게 이제 그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합헌적 법률 해석은 해석론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게 법무사 시험에 한번 지문으로 나왔던 게 있어요. 규범통제라는 거죠. 규범통제. 이 규범통제라는 게 이 법률 이렇게 규범 아닙니까? 하위 규범이 상위 규범에 반해서는 안 된다. 위헌법률 심사제도 이런 게 이제 규범통제예요. 그러니까 뭐 법원에서 갖고 있는 명령 규칙의 위헌 위법 심사권 이런 게 이제 규범 통제거든요. 규범 통제하고 합헌적 법률 해석을 이제 구분하는 그런 내용. 합헌적 법률 해석. 이거 법무사 시험에 옛날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문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합헌적 법률 해석은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따로 필요 없다는 거죠. 법적인 근거 필요 없고 그냥 해석론이라는 거죠. 해석론. 해석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이건 기본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위헌법률 심사제도 법률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이거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제 위헌법률 심사제도가 이게 따로 법률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미 연방 대법원은 판례에 의해 가지고 위헌법률 심사제도가 도입이 됐거든요. 그런 헌법 변천의 예로 듭니다. 헌법 변천의 예로.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원래 이제 아까 영국의 법 제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죠. 영국은 독자적인 헌법 규정을 둔 게 아니라 법률이 최고법이다. 이게 국회에서 만든 법이 최고법이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미국까지 넘어가 가지고 국회에서 만든 법이 이게 최고법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원래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위헌법률 심사제도라는 건 뭡니까? 법원에서 통제하는 거거든요. 대법원에서 야 의회에서 만든 법률을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니까 이거 헌법 위반된다. 헌법 정신에 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헌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권력 분립의 원칙에 입각해서 볼 때 사법부가 어떻게 보면 입법부를 통제하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명문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이걸 인정해 버렸어요. 그게 이제 헌법 변천의 예로 드는 건데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규범 통제를 이걸 법규범 통제 인정되려면 위헌법률 심사제도가 인정하려면은 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미국은 예외로 미국은 하나의 예외적인 현상으로 헌법 변천의 예로 도입이 된 거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규범 통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합헌적 법률 해석은 따로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법무사 시험에 예전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은 따로 법적인 근거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한정합헌 결정, 그 다음 한정위원 결정과 같은 변형 결정은 합헌적 법률 해석의 전형적인 평범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무사 시험에 출제가 됐죠. 이건 참 출제했습니다. 단순 위헌 결정이 합헌적 법률 해석과는 무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합헌적 법률 해석의 결과 법률의 유연성이 있을 때는 단순 위헌 결정해야 된다면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을 살려주는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해가지고요. 한정위헌 결정이나 한정위헌 결정이나 한정합헌 결정을 한다는 거죠. 한정위나 한정합헌 결정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합헌적 법률 해석의 결과로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정위나 한정합헌 같은 경우에 이 대법원 입장하고 우리가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일하냐면은 한정위헌이나 한정합헌 결정은 이거 위헌 결정이 아니다고 봅니다. 위헌 결정이 아니라고 봐요. 구속력이 없다고 봅니다. 구속력이 없다. 위헌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견해가 돼요. 대법원 견해. 그래서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가 견해가 일치되지 않습니다. 한정합헌이나 한정위헌 결정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 어떤 뭐 파워 게임 형태로 이렇게 현재 진행형인 그런 권력 다툼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한정합헌이나 한정위헌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한 결과 인정되는 변형 결정이다. 단순위헌 결정이다 하면 틀립니다. 단순위헌 결정은 합헌적 법률 해석의 결과가 아니에요. 헌법 불합치 결정은 또 뭐냐? 요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리면 헌법 불합치 결정은요. 약한 의미의 위헌 결정으로 보면 돼요. 약한 의미의 위헌 결정. 그러니까 위헌 선언은 하지만 그 법률에 목숨은 붙여놓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효력은 살려놓고, 그러니까 완전히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목숨을 붙여놓고 위헌성이 있다는 거 선언만 하는 거죠. 선언해가지고 항상 요 헌법 불합치 결정은 입법 촉구 결정과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입법 촉구를 해요. 국회에다가 언제까지 개정해라 해가지고 입법 촉구와 결합하는 변형 결정 형태인데요. 저 헌법 불합치 결정은 어떨 때 하느냐? 어떨 때 하느냐 하면은 자, 평등권 침해인 경우에 평등 원칙 위반인 경우 자, A는 많이 보여주고 B는 이렇게 작게 보여주고 할 때 이거 평등 원칙 위반이다 해가지고 위헌 선언할 때 말이에요. 단순 위헌 선언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호받는 것조차도 보호를 못 해주죠. 그러니까 일단 효력은 살려놓고 요거를 좀 더 많이 A와 동등하게 좀 보호해주게끔 개정해라 하고 입법 촉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평등 원칙 위반일 때 헌법 불합치 적용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법적 안정성을 기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적 안정성이 요청되는 경우입니다. 민법에서 예를 들어서 민법에 같이 친족항소법 규정이 있잖아요. 친상법 규정에 민법의 친상법 규정에서 예를 들면 호적제도 같은 경우, 호주제도 같은 경우 하루 아침에 위헌선언 해버리면은 우리가 가족제도가 완전히 하루 아침에 공중분해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일단은 단순 위헌 결정해버리면 큰 혼란이 생기니까 일단은 목숨만 붙여놓고 어떻게 합니까? 가족관계 등록법 이런 거 따로 개정할 수 있도록 입법 촉구를 같이 해주는 거죠. 이럴 때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위헌적인 부분하고 합헌적인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혼재되어 있는 게 어떤 영역에서 어떤 법률 조항이 있는데 이게 합헌적인 부분하고 위헌적인 부분하고 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뒤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헌법재판소가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서는 전부 단순 위헌 결정해버리면 합헌적인 부분까지 다 그냥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해버리니까 요거를 국회에다가 입법 촉구를 해가지고 요 부분을 도려낼 수 있도록 도려내고 요 부분 살리는 그런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요때 헌법 불합치를 합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는 이런 경우에 하는 변형 결정이고 약한 의미의 위헌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한 의미의 위헌 결정.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합헌적 법률 해석은 합헌적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법률의 효력을 지속시킨다는 속적 의미와 그 다음에 흠결이 있을 때 보충해 준다는 적극적 의미까지 모두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런데 어떤 법률에 어떤 흠결이 있다는 거죠. 흠결이 있는데 이 흠결을 보충을 해가지고 합헌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의 내용에 그런 걸 두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은 자, 합헌적 법률 해석에 있어서 자, 이거 문목수인데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6번은 요거는 그 법원 행시에서 한 4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4, 5번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도 나온 것 같아요. 자, 문의적 한계. 그래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의미를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입법 목적적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합헌적 법률 해석한 결과 이 법률을 맨 처음에 만들 때 그 입법 목적이 다른 것으로 변질되면 안 된다. 그다음에 헌법 수용적 한계는 이 헌법 해석으로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헌법 해석 아니다 그랬죠. 헌법 해석 아닌데 이게 법률을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서 헌법을 이렇게 해석해주는 헌법 해석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이게 헌법 수용적 한계예요. 문목수.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근데 뭐 쉬운데 잘 나오더라고요.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고 실제 시험 지문에 잘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의 합헌적 해석을 합법률적 헌법 해석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7번에 합헌적 법률 해석은 사법 적극주의가 아니라 사법 소극주의입니다. 사법 소극주의. 그래서 국회의 입법 형성권을 존중해 준다라는 거죠. 이거 이제 사법 소극주의가 되고 조금이라도 위헌성이 있으면 과감하게 위헌선을 해버리겠다. 이게 사법 적극주의가 되겠죠. 사법 소극주의의 한 표현이 사법 적극주의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 8번.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죠. 자, 이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시험 지문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할 수 있고 기출됐던 거 보면 이제 정신적 자유, 이 정신적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정신적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요거를 제한하는 법률이라는 거죠. 이걸 제한하는 법률이다. 제한하는 법률일 때는 이거는 합헌성 추정 배제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합헌성 추정을 배제한다. 합헌성 추정을 배제한다. 배제. 제한하는 법률. 이거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기본권이고 말이죠. 이런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합헌성을 배제하기 때문에 이런 법률까지 합헌적 법률 해석은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합헌성 추정이 배제된다. 여전히 합헌적 법률 해석은 인정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조심해서 보시고요. 합헌적 법률 해석은 법무사 시험에 나왔었어요. 약간 이론적인 부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출제됐기 때문에 잘 봐두시고요. 근데 헌법과는 이게 출제된 적 없죠. 출제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보십시오. 자, 법시정주의하고 결단주의, 그다음 통합주의 있고요. 법시정주의의 대표자가 켈젠이죠. 켈젠. 국가를 법질서로 봐야겠다. 그 법질서로 보고 그 법질서 최고 꼭대기에 근본규범이라는 것을 두고서는 국가는 이 법 단계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 켈젠입니다.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면 법무사 시험에 나온다면 켈젠을 갖다가 뭐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정도. 켈젠은 워낙 뭐 기초 중에 기초에 해당하니까 이 정도 그냥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옐리네크도 법시정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사실이 규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이론을 제시를 했죠. 요즘에서 켈젠과는 좀 달라요. 켈젠은 규범과 현실은 엄격히 분리돼야 된다. 정치학이나 사회학 같은 데서는 사실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법학은 오직 법규범만을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게 이제 켈젠 이야기고요. 옐리네크는 사실도 현실적인 문제도 법규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봤다는 거죠. 이게 완성된 사실 이론입니다. 3번에 자, 국민의 소극적 지위에서 자유권 이거 외우지 마세요. 적극적 지위에서 뭐 수익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그 지위론에 기초해 가지고 기본권을 분류한 사람 옐리네크입니다. 옐리네크. 이게 법원 행시인가요? 법원 행시인가? 법원 구급인가? 법원직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소개해 놓은 거고. 그러니까 지위 이론을 주장한 사람 옐리네크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거 외우지는 마세요. 내용에서 뭐 무슨 뭐 지위에서 무슨 권 이런 거 외우지 마십시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칼 슈미트는 결단주의고요. 이 결단주의는 일단 사실적인 힘을 강조했던 그런 이론이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칼 슈미트가 독일이 1차 대전 이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뭔가 힘 있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독일의 어떤 이 혼란을 종식시켜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결단주의로 불리는 거거든요.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나와서 결단을 내려달라. 근데 그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히틀러의 등장 배경을 제공했다 해가지고 교도소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나중에 다시 또 자유주의를 부르짖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단주의 좀 특이한 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내용, 그 다음에 자유주의 사상. 인간의 무제한한 자유는 국가가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근대 입헌주의, 자유주의하고 맞물리는 그런 내용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모순되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교도소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결단주의, 그 다음에 자유주의, 이게 칼 슈미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법실정주의와 결단주의가 국가와 이게 사회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의 자율 영역을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와 개인의 자율 영역을 구분하는 입장. 통합주의는 구분하지 않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1, 2, 3, 4, 5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정도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따로 외울 거는 없습니다. 자, 헌법의 제정, 개정, 변천에서 자, 제정은 한 문제 정도 나올 가능성은 있고요. 근데 개정은 중요하죠. 이거는 뭐 별표 5개짜리 파트고, 변천은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십시오. 자, 제정은 최초로 만드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제정 권력이라고 해가지고 CS가 이런 걸 이제 주장한 바가 있다는 거고, 근대 입헌주의 그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된 게 프랑스 시민혁명 아닙니까? 그 CS가 프랑스 시민혁명의 주동자 중에 한 명입니다. 프랑스 시민혁명 그 선동하면서 헌법 제정 권력 이론을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CS는 헌법 제정 권력은 행사 방법은 국민투표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기관인 재헌의회에서 제정돼야 될 것을 주장을 했는데요. 이 대의제 민주주의, 그러니까 간접민주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CS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재헌헌법에도 영향을 미쳤다면 맞는 문장이 돼요. 재헌헌법. 우리나라 재헌헌법 만들 때 국민투표로 헌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국민투표로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헌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CS의 대의사상이 우리나라 재헌헌법 만드는데 영향을 미쳤다면 맞는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슈미트는 헌법 제정 권력의 한계를 부정하지만 개정 권력의 한계는 긍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헌법 일단 이제 우리나라 헌법 밖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모든 권력은 다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부터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모든 권력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한계 없는 권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 조문을 보면은 주권의 제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 조약의 내용을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온단 말이죠. 주권은 이 헌법 제정 권력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보거든요. 주권도 제약될 수 있음을 우리 헌법 스스로도 어느 정도 정하고 있다. 헌법 조문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헌법 제정 권력은 무한계성이 통설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칼 슈미트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헌법 제정 권력은 한계가 없다. 근데 개정 권력은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학설이죠. 학설을 주장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헌법을 만들 때 근본 결단인 부분하고 부수적 결단인 부분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말이죠. 근본 결단에 해당하는 부분은 개정할 수 없고 부수적 결단에 해당하는 부분은 개정할 수 있다 해가지고 헌법 개정 권력의 한계를 긍정했다는 거죠. 다 뜯어 고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뭐 학설 이야기니까 가볍게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헌법 제정 권력은 4번입니다. 자, 시원적 창조성, 항구성, 단일 불가분성, 통일성, 자율성. 이게 그 공무원 시험 같은 데서는 타율성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게끔 나오기도 합니다. 자율성이죠. 불가양성, 그러니까 양도 불가능하고 분할할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무한개성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한개성하면 틀려요.
모든 권력은 뭐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모든 권력은 한계가 있다. 그 다음 5번에 헌법 제정 권력의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한계를 둘 것인가? 자, 자연법적 한계, 법 원리적 한계, 정치 이념적 한계, 이데올로기적 한계 나오죠. 이 중에 자, 실정법상 한계 이러면 틀려요. 자, 이거는 이제 법무사 시험보다는 공무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실정법상 한계는 헌법 개정 권력의 한계, 개정 권력의 한계입니다. 헌법 개정할 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헌법 1조가 있다고 치고요. 그러면 헌법 1조는 개정하지 마라라고 못 박아두는 경우가 있어요. 실정법상 개정 금지 조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헌정사에 보면 이런 규정을 둔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몇 조는 개정하지 마 하고 못 박아뒀을 때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실정법상 한계라고 그래요. 실정법상 개정 한계 조항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실정법상 한계는 뭐예요? 개정 권력의 한계에 있다는 거예요. 제정 권력의 한계는 실정법상 한계하면 틀립니다. 그거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 같은 데서 다음 중 헌법 제정 권력의 한계를 긍정한다고 볼 때 그 한계 중에서 틀린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1. 뭐 이데올로기적 한계, 2. 뭐 국제법상 한계, 3. 자연법상 한계, 4. 실정법상 한계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뭐가 답입니까? 실정법상 한계가 답이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 내면은 실정법상 한계를 안 찍고 뭐 이데올로기 이런 거 막 찍고 막 이렇게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헌법의 개정이죠. 자, 개정은 이거는 별표 5개.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매년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니까 최근에 뭐 거의 뭐 출제가 되죠. 자주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일단 헌법 개정은 헌법 조문이 있으니까 조문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켈젠과 일리네크 같은 법치주의자들은 헌법 개정의 한계를 부인합니다. 모든 조항을 다 뜯어고칠 수 있다고 봐요. 자, 개정 절차 조항을 개정할 수 있느냐? 개정 절차 조항 130조 이하 개정 절차 있잖아요. 그걸 개정할 수 있느냐 관련해서 자, 연성헌법을 경성헌법으로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 개정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뭐 국회 의결이 뭐 제적 의원 3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했을 때 정족수를 더 높이는 건 가능하다는 거죠. 낮추는 건 안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3번에 자, 이거 중요합니다. 헌법의 제규정 가운데 이 판례는 중요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뭘 문제 삼는 거냐면 위헌법률 심판제도 있죠. 위헌법률 심판제도. 자, 법률이 헌법에 원된지 여부 이거 심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위헌법률 심판제도에 이 헌법 규정을 가지고 위헌법률 더 상위의 헌법 규정에 반한다 해가지고요. 헌법 규정을 가지고 위헌법 심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헌법 규정을 대상으로 해서 위헌법 심판 대상이 되려면 헌법 규정 상호간에 우열을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상위 규범이 있고 하위 규범이 있다 해야 이거 위헌법 심판으로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 결론은 이거 효력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효력이 동등하다. 효력이 동등하기 때문에 위헌법 심판 대상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헌법 규정을 위헌법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문장이 있어요. 표현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 지금 밑줄 꺼놨죠, 제가.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우열을 인정할 수 있는 건 사실이라도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이걸 가지고 말장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법 규정 상호간에는 효력이 제가 동등하다고 봤잖아, 그죠? 효력이 동등한 거예요. 근데 이념적 논리적으로라는 말이 앞에 딱 붙어 있는 거죠.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인간의 존엄성 존중 조항, 예를 들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런 조항이 있고 국가배상 청구권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우리가 이념적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존엄성 존중 조항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국가배상 청구권 조항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든지 평등 원칙이라든지 이게 더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더 위에 있다고 볼 수는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고 형식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형식적으로는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동등하다. 그래서 이거 앞에서 밑줄 끄는 거하고 뒤에 밑줄 끄는 거하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험 지문에 앞에 것만 나올 수도 있고 뒤에 것만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우열을 인정할 수 있는 건 사실이나 요거까지만 딱 끊어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 뒷부분에서 자, 뒷부분이 결론이죠. 결론입니다. 자, 헌법의 어느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 규정 상호 간의 효력상의 어떤 차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헌법 규정의 효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법 규정을 가지고 위헌본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다. 그리고 헌법 소원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헌법 소원도 제기 못하고 위헌본 심판도 제기 못합니다. 옛날에 법무사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왔었어요. 다음 중 헌법 소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헌법 소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뭐 이렇게 가지고 1, 2, 3, 4, 5 중에 하나가 헌법 규정을 갖다 집어넣었죠. 헌법 규정. 헌법 규정은 위헌본 심판 대상이 안 되고 헌법 소원 대상도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국민투표 효력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이건 그냥 개별 조항입니다. 투표인 10만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필요로 하여 자, 투표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고요. 맞는 지문으로 잘 나옵니다. 맞는 지문. 대법원 단심제이기도 하죠. 대법원 단심제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필요로 하죠. 자, 그 다음에 헌법 개정 절차. 제안, 공고, 의결, 국민투표, 공포. 자, 20 이상 공고를 해야 되고요. 의결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 국민투표는 의결 거치고 30일 이내죠. 20, 60, 35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법무사 시험에 아직 안 나왔던 것 중에 좀 어렵게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요 조문에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거든요. 공고된 날로부터. 그러면 1월 1일부터 공고를 시작했으면 최소한 1월 20일까지는 공고를 해야 되고요. 더 공고해도 됩니다. 그래서 20일 이상 공고해야 돼요. 20일 이상. 그러면 60일 내에 의결해야 되는데 60일 기산점은 어디겠습니까? 이때냐 하는 건데 이때예요. 자, 공고된 날입니다. 공고를 완료한 날 이러면 틀립니다. 요거 조심. 그러니까 조문 외우실 때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의결 이렇게.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이 되고요. 자,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자,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그 다음 대통령부터 정되는 거죠. 이거는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거고. 근데 임기 연장한다든지 자, 중임 지금 뭐 대통령은 중임 못하죠. 평생 한 번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개정할 수 있느냐? 개정 가능하죠. 개정 가능해요. 하지만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에 자,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20일 이상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요거 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공고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공고는 필수 절차다는 거죠. 공고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이거 조심. 그 다음에 공고된 날, 공고를 마친 날, 공고를 완료한 날 하면 틀립니다. 그거 조심. 그리고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되며 자, 의결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되죠. 자, 여기서 헌법 조문이 없지만 이 두 개 외워두셔야 됩니다. 수정의결 안 되고요. 기명투표로 합니다. 수정의결 안 된다. 자, 수정의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공고 절차 위반이 돼요. 왜냐하면 공고된 대로 의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정 의결 안 된다는 점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헌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한 다음에 국회 의결한 후 자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자 국회의원 선거권자 가반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확정이 되죠. 자, 여기 조심해야 될 거. 자, 동그라미 5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 중에 하나를 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 옛날부터 강의하면서 제가 뭐 새롭게 강의한 게 아니라 늘 하던 이야기예요. 평소에 제가 강의하면서 늘 하던 이야기거든요. 작년인가 이게 나왔죠. 제가 이야기한 그대로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 찬성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재작년에 나온 것 같은데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빼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둘 중 하나를 빼버리면 틀립니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 찬성을 된다 이렇게 잘 나옵니다. 자, 그 조심. 자, 그다음에 찬성을 얻은 때 확정이 됩니다. 국민투표에 의해서 확정이 되죠. 근데 자,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확정된다 이러면 틀립니다. 공포함으로써 확정된다 하면 틀리고 국민투표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법무사시험 예전에 기출문제로 나왔었어요. 공포함으로써 확정되는 게 아니라 국민투표로 확정이 된다는 점. 자,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포를 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예외적으로 공포하는 조항이 있잖아요. 근데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대통령 반드시 공포해야 되고요. 현행법에서는 헌법 개정이 언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부칙의 그 날짜가 다 규정이 돼 있어요. 그게 최근에 그 법행위 가면 나왔었죠. 자, 일단 요 절차는 달달 외우셔야 돼요. 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매년 출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 5년에 최소한 3번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자주 나오는 파트입니다. 자, 그다음 헌법 변경은 한 번 나온 적 없어요. 법무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아주 기초적인 거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헌법 조문은 그대로 두고 헌법 내용이 변질되는 걸 말한다. 그래서 예정도 한번 보시면 미국의 아까 위헌범위 심사제도 이게 법률 규정이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미 연방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게 인정이 돼 가지고 그 헌법 벤치는 예로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아요. 대통령 국민이 직접 뽑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간선제란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직선제처럼 운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국민이 국민으로부터 얼마만큼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을 그냥 그 선거인단도 그냥 대통령을 지명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뽑힙니다. 그러니까 간선제를 직선제처럼 운용하는 거 요거 헌법 변천의 예로 듭니다. 자, 영국에서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각이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 거, 이것도 헌법 변천의 예로 들고요. 자, 일본이 평화헌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가지죠. 자위대 명목으로 이것도 헌법 변천의 예로 들고요. 자, 한국에서 제1차 개정 헌법상 양원제 개헌을 했는데도 실제로 양원이 구성되지 못하고 단원제로 운용이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헌법 변천의 예로 들기도 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왔냐 하면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법 변천의 예로 볼 수 있는 적은 없었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헌법 변천으로 볼 수 있는 예는 존재는 했다. 물론 학설이지만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헌법 변천은 불문헌법 국가에도 이제는 아까 했죠. 이거는 영국에도 존재한다는 거 하시고, 자, 위헌범위 심사제도가 확립된 나라일수록 헌법 변천은 발생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헌법 변천이라는 것은요, 법 규정에 반하는 어떤 사실관계가, 자, 법규범이 있다는 거죠. 법규범이 있는데 이 법규범과 배치되는 어떤 사실관계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 사실관계가 관행으로 굳어지면 이 법규범의 내용이 변질이 되는 거거든요. 변질이 되는 내용이 암묵적으로 내용이 바뀐다는 거죠. 이게 헌법 변천이거든요. 그러면 법규범에 반하는 어떤 사실관계 있을 때 이걸 단호하게 위헌선언 해버리면 이런 헌법 변천이 발생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헌범위 심사제도가 확립된 나라일수록 헌법 변천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뭐 법규범에 반하는 사실관계 있으면 과감하게 그냥 위헌선언 해버리고 안 돼, 금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헌법 변천은 발생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헌법 보장제도
자, 헌법 보장 관련해서는 아까 헌법이 위반되는 사실관계가 있을 때 구체적인 강제 집행수단이 없다 그랬죠. 이게 법무사 시험에 옛날에 한번 나왔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헌법 보장 제도라고 해가지고 헌법은 자기 스스로 헌법 위반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자, 평상시 헌법 보장제도 이거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읽어만 보시고, 자, 비상시 헌법 보장 요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비상시 헌법 보장제도는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그 다음에 국민의 저항권, 이게 비상시 헌법 보장제도라고 이해를 해요. 자, 대통령제로 하느냐, 의원내각제로 하느냐, 뭐 양원제로 하느냐, 단원제로 하느냐, 이 통치 구조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거는 헌법 보장제도의 보장의 대상도 아니고 보장의 수단도 아닙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제로 할 거냐, 의원내각제로 할 거냐, 단원제로 할 거냐, 양원제로 할 거냐는 헌법 보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자, 국가긴급권. 자, 이거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기념령에서 뒤쪽에 대통령 권한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국가긴급권은 자, 소극적 목적, 그러니까 질서 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공복리하면은 적극적 목적입니다. 공공복리하면 적극적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기관 행사한다. 이러면 틀리고요. 질서 유지, 기존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게 이게 헌법 보장제도의 목적이 되는 거죠. 질서 유지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적극적 목적 안 됩니다. 자, 국가기관은 자,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 예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헌재 결정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 법무사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사전 예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다음 저항권. 자, 저항권도 이론적인 부분이지만 법무사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자, 시민 불복종은 우리가 국가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걸 말하거든요. 이거하고 저항권하고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보충성 제약이 없고, 자, 저항권은 보충성 요건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때 최후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저항권 행사입니다. 자, 폭력적인 수단은 자, 저항권은 원칙적으로 폭력적인 수단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폭력적인 방법도 가능해요. 헌법청에서 폭력적인 게 가능하다는 것은 저항권 파트에 유일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폭력적인 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은 저항권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항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폭력적인 게 가능하다 하면 안 되고요. 예외적으로 폭력적인 방법도 허용됩니다. 근데 시민 불복종은 안 되죠. 폭력적인 방법은 안 되고, 자, 저항권은 보충성 원칙 적용되고요. 최후 수단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에 폭력적인 방법도 허용이 됩니다. 집회 시위 있잖아요. 집회 시위의 자유. 이 폭력적인 집회는 집회 시위의 자유의 그 보호 대상이 되는 집회 시위 안 됩니다. 안 돼요. 폭력적인 안 됩니다. 저항권은 예외적으로 폭력적인 가능하다. 이렇게. 저항권은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집회의 자유에 폭력적인 방법도 보호 대상이 된다 하면 틀립니다. 그거 조심. 그리고 자, 이번에 자, 대법원에 의하면은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자, 법원은 이를 재판 기본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왔던 겁니까? 그 김재규 사건에서,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 총을 쏜 걸 가지고 저항권 행사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안 받아줬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본 거고, 헌법재판소는 저항권 행사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한정을 합니다. 그래서 입법 절차 하자, 단순히 뭐 국회가 법을 만들 때 입법 절차 하자 정도 있는 거 가지고 저항권 행사 대상은 안 된다고 했죠. 자, 여기 보면 자, 일단 3번에서 입법 과정의 하자에 대해서는 저항권 행사 불가능하다. 다른 합법적인 구제사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항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4번 저항권은 자, 기존의 유연적인 정권을 물러나기 위한 것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게 그 법무사 기초 문제예요. 법무사 기초 문제. 우리가 저항권 행사로 보통 예를 드는 게 4.19 그리고 60 민주화 항쟁, 촛불 시위 같은 거요. 이런 걸 저항권 행사 예로 들거든요. 딱 뭐 명문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전부 다 뭡니까? 독재 정권 물러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승만 정권 물러나라, 군부 독재 물러가라 한 거 아닙니까?
전부 기존의 유연적인 정권을 물러가게 하는 게 뭡니까? 합헌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항권 행사 허용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법무사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유연적인 정권을 물러나게 하는 걸로는 행사할 수 가능한데 가능하지 않다는 식으로 하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고요. 자, 민족 기본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4페이지 보겠습니다.